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인 이야기의 저자 김시덕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또 방송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김시덕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두꺼워요. 예, 컬러 사진을 많이 실어주셔서 좋은 출판사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 앞에 책이 흑백이었거든요. 사진이. 계속 맞아요. 불만을 말해서 맞아요. 컬러를 이 책도 참 좋은 책입니다. 전 제 블로그에 굉장히 긴 서평을 쓴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만나다라는 책인데 선생님 추천 덕분에 많이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이 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때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이게. 안타깝게도 세계사의 주인공은 아니었죠. 예, 고구마를 좀 먹은 기분이 납니다. 깊게 갈 건 아닙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요즘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거랑 아주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를 살짝만 드리면 스페인, 포르투갈 세력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히데요시가 저항을 한 게 임진왜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는 완전 그냥 핵심이 아닌 겁니다. 예,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당한 그렇죠. 거네요. 일본이랑 우리가 이런 비극적 관계를 거쳐 이제 지금은 좀 화해로 향해 나가는 듯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사이는 안 좋습니다. 사이는 안 좋은 그런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잖아요. 왜 저러고 사나 저기는 도대체. 그래서 물론 국화 칼이라는 아주 재밌는 책도 있습니다만 그건 또 외국인이 본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저는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하고 나머지 동아시아를 혼동했죠. 루스 베네딕트가. 네, 그런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쌀농사 문화 이런 거를 참 공통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한자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소농사회 뭐 이런 쪽에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터인데 그러던 터에 발견한 책 우리 김시덕 교수님의 책 일본인 이야기는 이게 또 굉장히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책인 게 제 인생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읽었으니까 저도 좀 이상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흔히 대망으로 아실. 예, 대망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들이 이 책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주 전공이 임진왜란 때부터 전국 시대 때부터 최근까지의 일본과 다른 나라들 사이 전쟁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전공자시다. 정말 드문 전공이죠. 오늘 제가 재밌었던 부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예, 제 책 돈의 역사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VOC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 동인도 회사가 여기 책을 벌써 가져오셨습니다. 이 네덜란드 가서 직접 사오신 거죠? 암스테르담에서 마침 그때 동인도 회사 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네, 뭐 기다렸다는 듯이 딱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재밌는 그 테마였습니다. 자, 전투 없이 거리 없다.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납득을 했어요. 왜 서양이 강한가? 무자비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서양 사이에 산업혁명과 그 뒤에 패권 문제가 이제 나오겠지만 결국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이 그리고 조선이 한때 중국의 패권에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마지막으로 해서 명나라가 너무나 강한 나라니까 아무튼 조선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이 나라는 도전하기 어려운 너무나 강대한 나라다 보니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리고 평화의 시기가 길었다면 유럽은 늘 분열되어 있다 보니 그 분열 속에 상대를 거꾸로 틀리지 않으면 자기가 쓰러지는 정말 정글이었던 거죠. 무한 전쟁이었죠. 30년 전쟁, 100년 전쟁이 그냥 숱하게 벌어지는 나라가 유럽이고 그 유럽에서 나온 해상 무장 세력이 바로 동인도 회사. 그들이 아시아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색다르고 선생님의 책에 대한 비판도 많이 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편협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너무 그 세계 관계사 속에서 이걸 푼다. 그 일본의 내부 문제라든가 조선의 내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을 좀 많이 나갔다라는 비평을 들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새로운 시각이다라는 말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중심보다 경계 지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부는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언제나 마이너 쪽을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26쪽을 보면 이제 이 VOC, 이 동인도 회사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인도 회사 이 정말 캐치프레이즈가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참. No business without battle. 전투 없이 상거래는 없다. 비즈니스는 없다라는 뜻인데요. 자, 26쪽 보면 동인도 회사가 조선을 그때 당시 이제 1500년대입니다. 조선을 상업적이나 군사적 진출을 상대로 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대목을 쓰셨는데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호도 만들고 그랬다가 코리아호라는 있었습니다. 160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그랬다가 그 쯔시마하고 경합을 할까봐 무역적으로 경합을 해서 괜히 안 좋은 말이 나오면 대지마 무역까지, 그러니까 나가사키 대지마 무역까지 중단당할까 우려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더 큰 이익을 위해 미래의 불확실한 무역을 포기한 거죠. 여기서 이제 대지마라는 것이 어딘가요? 나가사키라는 규슈의 서쪽 중간쯤에 있는 나가사키라는 도시의 인공섬입니다. 거기다 유럽인들을 가둬놓고 일본인들은 제한적으로 무역을 했죠. 쇄국을 한 게 아니었고. 예, 마치 외관에 일본인들을 가둬놓고 무역한 거는 마찬가지죠. 조선 동네 외관 이야기하시는군요. 예, 그렇죠. 중국의 광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던 방식들입니다. 가둬놓고 제한적으로 무역한다. 그게 이제 대지마. 그렇죠. 그리고 그 대지마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무역을 했나 그렇죠. 보군요. 처음엔 포르투갈, 영국도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네덜란드만 남았죠. 왜 그런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가톨릭교를 퍼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갔고 스페인은 침략할 의도를 빨리 드러내는 바람에 발을 못 디뎠고 영국은 이익이 안 남아서 물러났습니다. 역시 이익을 좋아하는 영국 동인도 회사. 영국 동인도 회사가 대신 이제 인도를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동남아 그래서 일본에서 밀려나서 영국이 동남아를 노리다가 네덜란드랑 대규모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집니다. 동남아에서. 그러면서 인도로 가게 되는 거죠. 아니 영국이 맨날 이긴 게 아니었군요. 네, 네덜란드가 세더라고요. 그때 이제 일본인 용병들이 영국군 측에 있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학살당한 일도 있었죠. 예, 그 이야기는 저도 어디서 유명한 얘기죠. 그 일본군이 해체된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돼서 그렇죠. 그 동남아에 가서 집성촌 만들고 또 용병 세력으로 활용하다가 소멸되는 과정들이 그렇죠. 이 책에서 다뤄지는데 상당히 오늘 질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상당히 재밌는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합니다. 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이 그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면 아주 유명한 우린 드라마의 하나로 아는데 성모상을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그런 후미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히데요시는 사실은 오다 노부나가의 모든 세계관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훈 통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김일성과 김정일처럼. 근데 그 와중에 가톨릭 문제만은 히데요시가 독자적인 노선을 취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대해서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히데요시가 명확히 말한 건 없는데 물론 포고문이 있습니다만 그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는 노부나가 때는 자기가 가톨릭 세력들을 통치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고 히데요시가 15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규슈에를 정복하면서 갔더니 거기엔 뭐 예수의 땅이 있고 그 기독 가톨릭 교도들이 절과 신사를 불지르고 있고 대규모 개종이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사스마 정벌 때 이야기군요. 예. 그때 더 이상 이거를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향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만약에 살았으면은 오다 노부나가도 그랬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교토의 절들이나 오사카의 절들을 포위해가지고 수만 명씩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겠으니까. 이 학살의 대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여기 이제 재밌는 이 책에서 전쟁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이제 드디어 여기서 오다 노부나가의 조총 전술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조총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조총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의 주력 화기로 쓰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 당에서 히데요시 전환기쯤 당시에 일본에서 있던 조총수가 동시에 프랑스 조총수하고 맞먹는 정도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프랑스 인구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부르는 그거죠.
유럽 가까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너무 많은 경계가 있다 보니까 그 전면 전쟁으로 못 들어간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메이지 시대 때 SF도 나옵니다. 히데요시가 만약에 유럽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히데요시 재흥기라고 있습니다만.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예. 역사학자들 떡밥 중에 제일 대표적인 떡밥 중에 하나가요. 한나라나 진시 황제의 군대가 로마군과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떡밥들이 굉장히 유명한 떡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있군요.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히데요시가 조선으로 안 왔거든요. 이게 도쿠가이에서는 말렸고 일본 텐도도 말렸고. 아 가지 말라고. 예. 직접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국내 작업 위험하다고. 근데 그때 만약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하는 게 좀 발달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결국은 유럽 세계 정복하고 지옥까지 가서 지옥도 정복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유명한 그 테마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장군들이 지옥을 점령한다는 얘기가. 이게 우리랑 그러니까 뭐랄까 사후 세계관이 좀 다릅니다. 가서 거기 장군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죽어 있는 장군들을 결합해 가지고 염라대왕하고 싸우는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참 대단하군요. 아무튼 이 화기가 어마어마했고 특히 그 뒤에 그 16세기 말 17세기 초가 되면 네덜란드가 전쟁 기계가 이제 되거든요. 그렇죠. 그 유명한 군사혁명 마우리츠 백작의 군사혁명이 나오면서 이 화승총들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강력한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면서 독립을 쟁취해내고 그때 당시 세계 적어도 유럽의 패권을 쥐고 있던 스페인 제국에 맞서서 승리를 거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려 한 50년 빨리 조총을 이용한 연속 사격술이라는 혁신적인 전쟁 기술들을 만들어낸 게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추가 및 수정을 하자면 흔히 지금 말씀하신 게 나가시노 전투죠. 3단 전법이라고 당시 조총은 연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한 발 쏘고 소재도 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첫 줄이 쏘고 앉으면 둘째 줄이 쏘고 이 돌아간다는 건데 이게 정말 나가시노 전투 때 적용됐느냐부터 사실은 좀 이게 또 소설의 환상이 좀 있었군요. 예, 군사사에서는 요즘에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예. 다만 이게 없었던 건 아니고 결국은 이게 주력이었냐의 문제인 거지. 보조도구. 예. 이게 더 나가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 포로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명나라를 끌려갑니다. 그러겠죠. 이게 기록이 있는데 끌려가서 이제 만주쯤을 지나는데 갑자기 여진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나라 기록인데 갑자기 일본 병사들이 3단 전법을 취하더라고. 그래서 명나라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효용을 보고는 명나라군을 채택했다는 설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기병에 맞설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주민족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그 3단 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흔히 활하고 총으로 보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1대1로 하면 활이 셉니다. 근데 총은 집단으로 싸울 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필요 없어요. 높은 사람이라고 총 잘 쏘는 것도 아니고 낮은 사람이라도 안 쏘는 거 아니고 근데 모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안정된 다음에는 조총 전법을 거의 폐기하죠. 그게 계급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 보면 91쪽에 도쿠가와 막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러니까 일본의 그 내전 전국 시대가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의 반란으로 죽은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뒤를 이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린 아들만 남겨놓고 일찍 죽잖아요. 생각밖에 일찍 죽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 조카를 낳다가 없애버렸죠. 참 그게 최악이었죠. 최악의 실수였던 것 같고 이 책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대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밥을 한 건 오다 노부나가가 밥을 막 씻고 쌀을 안 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불을 뗀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고 그걸 식사를 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사후 도쿠가와 집안이 그걸 이제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살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50년 동안 도쿠가와 막부가 유지가 되는데 그 도쿠가와 집안이 이걸 정권을 잡자마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펼치는데 첫 번째가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조총을 이용한 전투 방법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때 이미 일본은 범선을 만들어서 그 범선을 타고 그 이탈리아에 갔죠. 있는 로마 교황청까지 배를 보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태평양을 건너갔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돌아올 때는 대서양으로 왔나요? 계속 태평양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그러면 아카폴코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지협을 통해서 지나갔군요. 아무튼 놀라운 일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항해술이 가장 뛰어난 집단에게 붙어서 기술을 재빨리 배우고 두 번째 조총은 오히려 유럽보다 더 넘어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카피한 다음에 개량하는 데는 일본만한 나라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으로 이제 우뚝 설 수 있는 그 순간 그렇죠. 갑자기 그 두 가지 핵심 기술을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동남아에서 유럽과 무한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및 중국과 요즘에 이제 세계사 쪽에서 봤을 때는 스페인 제국과 중국 제국의 충돌이라는 부분으로 봅니다만 마닐라가 핵심이고 마닐라 학살이 너무 많았죠. 예, 화인 학살이 많았죠.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인구 유출이 많고 계급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쇄 경제로 돌아가서 사회 안정을 취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발전은 관계없는 거고 내 집단이 잘 살아야죠. 이게 모든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독후가 집단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는데 그 덕분에 일본 전체적으로는 무한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개량될 수 있는 소지를 놓쳤고 그 업보를 250년 뒤에 받은 거죠. 근데 메이지 초기에 그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일본도 사실 개항할 때 구로분에 흑선이 도래하였는데 몇 대 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영국에게 개항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였던 미국 함대에게 개항당합니다. 와서 문 열라 그러니까 열었죠. 일본 경제사 관련된 책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읽다 보면 일본 에도 막부 시대,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1630년, 40년부터 시작해서 1850년까지 거의 한 이어지게 되는 거의 한 200년, 250년에 걸친 일본을 지배했던 정부가 바로 에도 막부, 도쿠가와 집안이 지배하게 되는데 이 집안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당시 일본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되게 그렇죠. 많이 듣게 돼요. 특히 그 상거래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오사카에 있는 그 거부들, 그 집안들이 지금 그 뒤에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뭐 스미토모라든지 다 그때죠. 예. 그리고 또 그 심지어 번주, 우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각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뭐 나중에는 그 지방 정부 우두머리의 딸들을 이 그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러니까 계급을 넘어선 파워를 행사하는 것까지 보게 되는데 특히 번들은 그런 유력한 상인들을 사무라이를 안 치기도 하죠. 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로 될 것 같고. 돈을 통해서 계급 상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사회이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진 않습니다만 예.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쭉 듣는데 특히 세계 최대의 그 미국 선물 시장도 오사카에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상공업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력갱생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지를 못하고 결국 외세에게 굴복해서 그 난리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상공업이 발달한 게 아니라 상업이 발달했죠. 공업 발달은 못했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인구도 많고 그때 2천만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상업 발달이 공업 발달을 이끌어야지 상업혁명까지 가는데 그게 끊겨 있었죠. 일본이 보면은 로봇 잘 만든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를 하자면 사실은 손장난이라고 봅니다. 그 언제 느꼈냐면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때 원자력 발전소 폭발되고 나니까 그 속으로 들어갈 일본 로봇이 없어가지고 미국 로봇 가져왔잖아요. 전 그때 이후로 일본의 공업 기술이라는 게 환상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도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 차 가지고 있는 로봇, 활선 로봇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사람들 사는 거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영국, 프랑스식으로 못 나갔습니다. 일본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게 폐쇄 경제의 한계도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에도 시대 때 평화롭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는데 발달한 걸 수도 있었는데 만약 도쿠가와가 문을 닫지 않고 유럽과의 전면전에 휘말렸으면은 그 나름대로 아마 중국어로 말하면 춘추 전국 시대 같이 다른 형태의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었겠죠. 하지만 있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 이야기를 딱 하니까 중국이 그때 이후로 통일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남북조 시대도 있고 그 뒤 또 5호 16국이라든가 또 5대 10국 시대들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다 통일됐었던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활이나 안정에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 발달에는 저해 요인이었다라는 걸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해야 무기 발달이 되고 식량 생산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농업 기술이 발전되고 물론 이제 비극적인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그게 인간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우리 선생님처럼 전쟁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그 끊임없는 전쟁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지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전쟁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맞으면 아픈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하는 책
일본인 이야기가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편입니다. 전쟁과 바다. 이 말은 뭘 뜻합니까? 5편까지 나옵니다. 예. 곧 소편이 나옵니다. 예. 그러지 않으셨으면 안 나오셨을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오늘 홍 선생님을 좋아해서 나왔습니다. 2편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시리즈가 앞으로 더욱더 잘 되고 특히 5편 계획하시는 대로 예. 무사히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책이 잘 팔려야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일본인 이야기가 장기 베스트셀러까지는 뭐 어려울지 모르지만 스테디셀러의 길을 가고 특히 우리가 가깝지만 잘 모르는 나라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은 나라 그걸 이해를 하려면 바로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고 어떤 맥락 속에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물론 우리가 이것 말고도 다른 좋은 방법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오늘 동영상도 그렇고요. 또 책을 통해서 꾸준히 조금 상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접근해 보신다면 보다 폭넓은 이해 속에서 또 상대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당하지 않고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또 그런 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